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할 건데요. 일단 모범 답안은 그 강의 자료 및 모범 답안 적혀 있죠. 맨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맨 뒤에 있는 모범 답안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범 답안, 이게 문제하고 강의 자료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자, 일단 이론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문제 작성 방법을 보시면 일단 뭐 띄우는 건 일단 이론을 띄울게요. 일단 중경험주의에서 강조하는 발견의 맥락,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강조하는 정당화의 맥락.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래서 제가 이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15페이지까지 이제 기출 분석, 작년 기출 분석을 했으니까, 자, 이제 16 강의 자료 및 모범 답안 이제 16페이지를 보면은, 자, 일단 핵심적인 것만 딱 보면 돼요. 자, 중경험주의에서 강조하는 발견의 맥락은 도대체 뭐냐? 일단 이걸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 절대주의 수리 철학에서 강조하는 정당화의 맥락, 이게 수교재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매칭시켜서 서술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뭐 저도 수교재를 할 때 종종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나머지. 자,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에게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에 통합된 형태로 증명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지도할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수학적 지식을 발견한다, 그게 아니라 증명 지도에서 증명을 할 때 발견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학생에게 가정만을 제시합니다. 자, 일단 그럼 가정만을 제시하니까 이제 가정을 찾아야 되겠죠. 교사가 진짜 가정만을 제시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생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론이 있겠죠. 스스로 추측하게 하는 게 발견의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추측하게 하는 게 이제 발견의 맥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는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교사가, 자, 여기를 잘 보면 맨 처음 부분을 보면은, 문제는 선생님들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김 교사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수업사항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해야 되는데, 자, 두 쌍의 대각이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이라는 가정만 제시하고 어떤 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가정만을 제시했다는 게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만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결론을 추측하고 있죠. 이걸 정확히 찝어내면 되죠. 학생 A는 결론이 평행사변형인 것 같습니다. 학생 B는 결론이 등변사다리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발견의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김교사, 학생 A, 학생 B의 말이 발견의 맥락이 되는 겁니다. 가정만을 제시한 교사가 학생에게 가정만을 제시를 했고 여러 가지 결론을 스스로 추측을 했죠. 그 다음 학생 자신의 추측. 그럼 이제 결론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에 통합이 돼 있는 수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가정을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탐색을 하고 추측을 형성을 해요. 그럼 추측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추측을 조사합니다. 참이면 증명을 해야 되고 거짓이면 발레를 들겠죠. 그렇게 해서 추측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화의 맥락이란 뭐냐? 추측이 옳은지 틀린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조사는 증명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C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증명을 해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증명해 볼까요? 해서 학생 D가 이제 증명을 해서 김 교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김 교사가 정확하게 잘 증명하였습니다. 이러니까 뭐 정확하게 잘 했겠죠. 정당화를 잘 했겠죠. 옳은지 틀린지 조사를 했는데 결국 옳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참이면 증명을 해야 된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당화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 맥락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거니까 각각 1점씩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잘 적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증명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사각형이나 삼각형 관련된 증명은 합동 조건을 안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합동 조건이 없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웬만하면 합동 조건이 없이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제가 7분 드렸잖아요. 7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교과서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할 때 연장선을 긋습니다.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정이 뭐예요?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X라는 게 가정이죠. 그럼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360도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180도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평각이니까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여기도 180도니까요. 그러면 EAD하고 EBC가 동의각이기 때문에 AD랑 BC가 평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거랑 같다는 거잖아요. 같은 방법에 의해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AD하고 BC가 평행하는 거를 증명하는 것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두 쌍에 마주보는, 또 이제 두 쌍에 마주보는 게, 이게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B하고 DC는 같은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됐다고 치면 이제 AD하고 BC를 이제 평행하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 기억에 적혀져야 된다. 그림은 요 그림을 보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성 방법에 따르면 발견의 맥락 1점, 정당한 맥락 1점, 그림과 함께 서술하는 게 2점, 이렇게 해서 4점으로 채점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기출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써야 될 거 정확하게 뽑아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과 2의 문제 해결, 작성 방법을 또 일단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다음 지문의 1에서 3에는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참고로 1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지도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1과 2의 문제 해결 방법 속에 나타난 전략을 순서대로 쓸 것. 자, 일단 전략을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이 전략이 예상각인 전략이라는 근거를 살펴봅시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예상과 확인의 순서는 이거. 이 순서에 따라 했는가 아니면 이 내용에 따라 했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상과 확인은 문제의 답을 미리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학생이 X는 1이라고 생각을 해서 1을 대입을 해봤잖아요. 1을 대입했는데 3X 더하기 1은 2의 해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참이 아니네. 자, 예상해보고 그 답이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1을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1을 예상했어요. 확인했어요.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새로운 예상을 했죠. 마이너스 1을 했는데 대입했는데도 참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2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참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X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다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였습니까? 3분의 1이었죠. 결국은 3분의 1이었어요. 옳은 답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계속한다. 지금 이 과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상과 확인을 써야 되겠죠. 순서대로 쓴다라는 건 보통 순서대로 안 쓰면 정답이 이제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쓴다는 건 이게 이제 1점인데 순서대로 쓴다는 건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것만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2번은 특수화학입니다. 그래서 특수화학인데 제가 특수화학이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신론 3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수화학이도. 자, 그러면 2번이 왜 특수화학인가? 이걸 항상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지식이 더욱더 선명하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아까 예상과 확인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문제가 그림 1입니다. 지금 2번을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냥 그 첫 번째 정사각형의 중심을 이제 다른 정사각형의 한 꼭지점이 공유할 뿐, 그냥 일반적으로 막 왔다 갔다, 모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칠된 부분이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구하려는 건 이제 겹쳐진 부분의 넓이죠. 자, 이게 중요해요.
특수화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하려는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한 대상,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림 2를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림 2가 될 수 있느냐? 그림 2가 되는 경우가 있느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2를 특수한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게 그림 2겠죠? 선택해서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하려는 대상에 포함되는 특수한 대상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건 그림 2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과 2는 순서대로 예상과 확인, 특수하기를 쓰셔야 되고 하나만 적거나 순서가 틀리거나 이거는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점, 채점 1점으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먼저 할게요. 식세우기 전략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나온 걸 가지고 해야 돼요. 한결이는 상점에 들어갔어요. 식세우기 전략이니까 미지수를 두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게 이제 식을 세우는 거니까. 자, 그럼 한결이는 상점에 들어갔어요. 갖고 있는 돈, 자, 갖고 있는 돈은 X겠죠. 돈의 반보다 2,000원을 더 썼어요. 2,000원을 더 썼어요.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처음 부분은 좀 생략하긴 했는데 사실 처음 부분은 어떻게 돼요? X에다가 뭐를 빼야 돼요? 요거를 빼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돈의 반보다 2,000원을 더 썼으니까요. 자, 그러면 2분의 X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상점 들어가서 남은 돈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상점에서도 남아있는 돈의 반보다 2,000원을 더 쓰고 하나도 없었다. 갖고 있는 돈은 어떤가?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처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식을 세우면 X는 12,000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해결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까지 서술해야 되니까 식과 답을 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답을 보겠죠. 웬만하면 답을 맞으면 맞는 거니까. 그래서 3번도 1점.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게 1점이고 두 번째 게 2점입니다. 색칠한 부분을 넓이를 구할 때 여기 조건을 보세요. 작성 방법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합니다. 근데 그림 1을 그림 2로 지금 우리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특수하기 전략을 썼는데 이것이 온전히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임을 보장하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재가 이렇게 나오고 증명이 되게 중요하게 된 시점에서 증명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변형하여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즉 그림 2로 변형하여 구할 수 있는 이유를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그림 2처럼 변형해서 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 증명을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얘랑 합동임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고, 네. 갑자기 다 지워졌는데. 자, 이게 합동임을 보이면 돼요. 이게 합동이면 얘가 일로 딱 가면 되는 거니까 그림 2처럼 되는 거죠. 그림 2처럼 되는 거니까 얘를 얘로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얘를 이렇게 옮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베르트하이머의 생산적 사고에 따라서 부분을 재조직해서 옮기는 것도 있겠지만, 자,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여기는 이제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중에는 이제 베르트하이머의 생산적 사고로도 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얘가 45도예요. 얘가 45도예요. 자, 그렇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얘가 45도예요. 그리고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대각선을 서로 2등분했으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 얘랑 같습니다. 얘랑 같은 이유는 직각에서 똑같이 이 공통각을 뺐기 때문에 이 두 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SA 합동 조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그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설명만 하면 됩니다. 그림은 필요 없고요.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돼 있으면 2점, 조금 부족하면 1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이제 모범 답안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 얘기는 다 했습니다. ASA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이제 2번도 얘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3번이 까다롭습니다. 그럼 역시 3번도 이론을 먼저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해도 딱 골라내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근데 요거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일단 3번 항상 문제 먼저 봐야 되겠죠. 합성함수 지도에 대한 지도서 내용의 일부와 합성함수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스벨의 통합적 조정의 원리. 그러면 일단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론 1에 있는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합성함수를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대한 신론에 나와 있는 설명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1번, 새로운 학습 내용. 자, 일단 여러분들은 새로운 학습 내용이 안 봐도 합성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합성함수. 그렇죠? 이걸 지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합성함수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학습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는 방법, 요것도 좋고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여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로 서술해도 좋습니다. 자, 낯선 새로운 아이디어,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합성함수겠죠. 새로운 아이디어는 반드시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서로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식별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가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학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식별이 가능해야 새로운 아이디어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서 써야 되는 핵심은 낯선 새로운 아이디어가 뭐냐,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가 뭐냐, 요게 핵심적이다.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합성함수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신론에 조금 더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만약 여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습자가 새로 학습한 아이디어 A 플라임, 이거를 명시하라고 신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아이디어는 A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없다면 구분을 해야 돼요. 명확하게 식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가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서술을 보면 새로운 학습 내용,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기존의 아이디어, 이거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찾는 거가 맨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합성함수 지도라고 했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는 합성함수예요. 이건 됐어요. 자, 계속 볼게요. 삼각함수의 정의를 새롭게 학습한다. 그럼 나왔죠.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가 새로운 학습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삼각비의 정의가 뭐겠어요? 이전에 배운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식별해야 된다. 항상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쓸 때는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 설명을 보면 똑같아요. 특정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삼각비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출에서 통합적 조정의 원리에 대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자, 사실은 니은이 거의 답에 가까운 거니까 디귿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그의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학습한 후에, 자,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죠. 어떻게 한다? 식별. 이전에 학습한 지수 법칙을 재인식한다. 이게 이제 식별이죠. 그래서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연관이 있음을 파악을 해야 돼요.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결국 합성함수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함수 fx에서 변수 x와 fx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자, 변수 x와 fx, 즉 여기서 여기에 대응되는 기본적인 함수 개념, 이게 함수 개념이잖아요. 이 함수 개념이 기존의 낯익은 아이디어가 되고, 그럼 합성함수는 여러분들이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걸 두 번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낯익은 아이디어는 함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까 기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 fx에서 변수 x와 fx의 관계로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겁니다, 이거.
이 관계, 요 파란색, 이게 바로 나딕은 아이디어예요. 기존의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결국은 합성함수는 이거를 2번 해가지고 이걸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그 나딕은 아이디어, 이걸 봐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딱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적어주시면 되죠. 이게 바로 기존의 아이디어예요. 이 기존의 아이디어. 자, 그래서 그럼 새로운 아이디어는 뭐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구체적인 건 이거를 한 번 더해서 이거를 이끌어낸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뭐 기존의 아이디어, 뭐 F하고 G는 똑같은 거니까 둘 다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함수의 기본적인 함수의 관계가 나딕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 그 함수의 아이디어를 2번 해서 합성한 개념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채점 기준 핵심은 이거예요. 기존의 아이디어를 찾았느냐, 이거 함수 개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느냐. 나머지는 그냥 이게 낯선 아이디어고 이게 기존의 아이디어가 서로 식별되도록 지도했다, 이렇게 쓰시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식별 가능하도록 지도한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럼 요거 2점, 이것도 2점이죠. 풀이 과정과 이제 결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는 이거예요. 합성함수를 이용한 풀이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합성함수. 이 문제가 결국 실생활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인데 합성함수를 이용해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fx하고 gx를 우리는 설정할 필요가 있죠. 자, fx는 할인권 A에 대해서 5,000원을 할인해 준다고 해봅시다. gx는 20%를 할인하니까 0.8x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누가 더 좋은지 파악을 하면 되겠죠. f, gx.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수학 계산이 되겠죠. 0.8x. 그러면 0.8x 마이너스 5,00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죠? 그다음에 g 합성 f도 해보는 거죠.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fx가 x 마이너스 5,000이니까 결국 이게 0.8x 마이너스 4,000이 돼버리는 뭐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같은 금액을 x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f 합성 g가 더 많이 할인을 해주는 거죠. 자, f 합성 g가 더 많이 할인해 준다. 즉 gx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죠. 할인권 b를 먼저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인권 b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컸을 때 20% 할인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A는 고정 할인이기 때문에 비율 할인을 먼저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고정 할인을 적용받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같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그럼 이제 이론을 또 한번 가도록 하고요. 4번. 자, 일단 4번. 추론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4번. 차교사는 이게 이제 그 4번은 좀 내용도 많으니까 뒷내용까지 좀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확률 변수 평균에 대한 성질이죠. 요즘 이제 확률 변수의 평균에 관한 성질도 진짜 임용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증명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야 되는데, 그럼 작성 방법을 봐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추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인데 특정을 지었어요.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측면, 즉 이 측면과 관련해서, 이거 디귿과 관련해서 평가하라는 겁니다. 기억과 니은을 평가해야 돼. 이렇게 했느냐, 디귿과 관련해서. 이 도출하는 과정을,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지금 보면은, 그럼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정덕이는 기억에서, 아니요, 30을 n으로 바꿨어요. 자, n으로 바꾸면 100x1부터 플러스 점점점점 100xn이 되고, 그걸 n으로 나눌 때, 자, 100으로 바꾸면
자, 바꿨어요.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을 도출했어요. 자, 개념을 도출했어요. 근데 그 도출을 하는 과정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바꾸면 일반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100개로 늘려가지고 식을 세워서 이게 보인 것입니다. 즉 이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니은의 경위를 한번 보세요. 경위를 보면 정덕이가 쓴 등식에서 100을 일반적인 상수 k로 바꿨으면 2의 kx는 kex가 성립할 것 같아요. 개념을 도출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수학 그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했다, 니은은 안 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점입니다. 기억과 니은을 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기억은 긍정적으로, 니은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그냥 기억은 했다, 안 했다 이러면 점수가 조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덕이는 이제 일반화를 해서 그 식을 세워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런 정도는 이제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니은은 그냥 개념은 도출했어요. 개념은 도출했는데 이게 그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한 게 없죠. 그러니까 성립할 것 같다고 개념은 도출했지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건 없었다. 이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걸 봐야 돼요.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의 성장 과정 4단계인데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는 토론 상황 1입니다. 아까 기출에서도 1단계, 2단계 나눴었고,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1단계는 안 물어봤습니다. 반영적 추상화 관점에서 2단계만 물어봤어요. 이거를 또 특정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 상황 1만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라카토스의 수학적 지식 성장 과정 4단계의 내용 있는데, 내용 중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반영된 부분만 딱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죠.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는가, 그것부터 한번 보면서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이게 특정을 한 거를 잘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토론사항 1을 볼 거예요. 나머지 됐어요. 토론사항 2도 됐고 1을 볼 겁니다. 자, 그 두 값 중에 하나가 틀렸다고 주장해도 될까요? 단위가 달라요. 어쨌든 이거 근데 뭔가 추측이 나온 건 아니고 이미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 평균도 100배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선화, 여기가 시작이죠. 선화, 200x는 100 곱하기 2x인데 저는 이 식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1단계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수학적 추측을 제기를 했어요.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측을 제기를 했어요. 자, 정덕이가 동의를 하고요. 자, 이거는 지금 정덕이는 우리가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2단계는 이제 증명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무조건 공식처럼 뭐 3단계로 나눠라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는 결국 증명 과정이 2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덕이가 그러면 30명이라고 하면 성립한다. 그러니까 정덕이가 30명일 때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2단계겠죠. 자,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를 했는데, 뭐 분해가 뭐 무조건 꼭 3단계로 분해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증명이니까 증명을 했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추측을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증명이기 때문에 자, 증명을 했어요. 여기 2단계. 그다음에 3단계에는 저거죠. 반례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연이가 얘기하고 있죠. 30개 자료에 대해 성립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증명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증명의 태클을 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박이 실제로 뭐 원래 추측을 진짜 전면적 반례냐 이런 거는 아니었죠. 이런 건 아니지만 반박을 한 건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덕이가 n으로 바꿔서 일반화를 해서 이제
추측을 개선한 거죠. 자, 증명을 개선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추측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추측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자신이 30명만 했던 증명을 N명으로 바꾸어 일반화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명을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 4단계는 증명을 검토하여 증명과 추측을 개선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추측은 개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고, 증명은 개선했으니까 증명 개선한 것만 언급하면 되겠죠. 그리고 3단계도 발레가 등장하고 추측과 증명을 반박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연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추측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에 대해서만 태클을 건 거니까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영된 부분을 중심으로 쓰라고 한다면 반영된 부분만 딱딱딱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3단계, 이게 4단계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사항 2는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1에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4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조금 알아야 될 이론이 많으니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5번,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교수학습 양식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5번, 변화관계 영역의 연립방정식 단원 수업 자료인데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이때 컴퓨터를 이용한 작성 방법을 보면 그림 1과 관련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림 2는 안 봐도 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교수학습 양식 중 위의 수업 자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그러니까 교수학습 양식이 4가지가 있어요. 위의 수업 자료가 이제 그림 1과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엑셀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립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2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이니까 y는 2x-5, 그 다음에 y는 x-4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y를 제거하고 그냥 1차 방정식으로 바꾸어 푼 것 같죠. 자, 근데 위의 수업 자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찾아 그 근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것이죠. 자, 보면 일단 여러분들은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4가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끄집어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어법을 하시면 돼요. 개인 교사형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컴퓨터가 대신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학생이 주도하느냐? 자, 학생이 입력하는 일련의 논리적인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논리적인 단계는 최소한 이제 수영도를 쓴다든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좀 복잡한 세변의 수직이 등분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단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아니, 대표적으로 그 로고가 있었어요. 거북이가 이제 외곽 걷는 거, 그 기출 문제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게 있었는데, 그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가자, 돌자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행동을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램합니다.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자 50, 돌자 120 해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죠.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반성하고 도움을 얻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프로그램을 짜고 논리적인 단계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도구형이 좀 해당이 되는 거고, 탐구학습형은 학생 주도형과 보조도구형이 결합된 양식인데, 탐구학습형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딘즈의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적용되면 탐구학습형이라고 보면 그냥 쉽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이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을 딱 찍고 삼각형을 바꿔보든가, 이제 사각형을 바꿔보든가, 아니면 변을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탐구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린 보조도구형으로 할 건데, 특별히 보조도구형,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건 뭡니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필요로 해요. 지금 보면 여기 그림 1을 보시면 x, 2x-5, x-4에 값을 넣고 계속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세팅을 했겠죠. B열과 C열은
자동으로 나오게끔 했겠죠. A의 입력을 계속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4를 입력하고 엑셀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숫자가 계산이 되게끔 하는 함수 프로그램을 써서 하겠죠. 그러려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필 환경에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림 1이 아까처럼 예상과 확인 전략을 컴퓨터를 통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컴퓨터는 좋은 게 뭐냐? 반복 과정은 필요로 한데 중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딱 반영이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보조 도구용으로 활용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프레드시트, 엑셀이라든가 워드 프로세스. 워드 프로세서도 간단한 계산 기능도 다 있죠. 데이터베이스나 그래픽 패키지 이런 건데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를 제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수학 임용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는 수학 문제 해결 과정, 방금 보면 연립방정식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죠. 수치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공식이나 메뉴에 있는 공식을 이용합니다. 입력된 수치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시트는 수 패턴을 조사하거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많은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교수학습 양식 이 같이 합쳐지면 거의 보조도구용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게 2점이고요. 두 번째 거로 갈게요. 그림 2와 관련해서 이제 그림 2로 넘어갔어요. 변수 개념의 본질. 그러면 딱 변수 개념 본질 제가 여기다 적었잖아요. 변수 개념 본질 다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수교재 나와 있죠. 이거 수교재입니다. 자, 보면 변수 개념의 본질. 자, 여기 있어요. 3번을 볼게요. 변수는 변하는 대상과 닭과 이름이라는 두 가지 본질로 정리된다.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변하는 대상 아니면 닭과 이름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변하는 대상과 닭과 이름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닭과 이름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시 고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인데 그림 2를 보면 아무리 봐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설명도 중요해요. 그 지문을 보면 그림 1의 표의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요. 두 식의 값이 같아지는 x값 근처에서 그래프가 서로 접근해 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한다. 점점점 접근하는 거. 이동하죠. 동적인 측면이죠. 계속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변하는 대상을 딱 하나만 쓰면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의 모범답안은 변하는 대상을 써야 돼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이제 변하는 대상 쓰면 1점. 마지막 위의 수업 자료를 통해서만이에요. 이걸로만 사실 연립방정식 지도를 할 때 즉 공학도구를 활용했고 그래프를 활용했어요. 이렇게만 방정식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핵심적인 사고를 간과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요걸 이제 쓸 것이라 그랬는데 5점반에 잠깐 나왔던 게 있습니다. 분석과 종합에서 방정식의 핵심은 분석적 사고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도 나옵니다. 방정식 풀이의 핵심은 분석적 사고입니다. 요게 무조건 지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딱 쓰면 돼요. 분석적 사고를 간과할 수 있다. 이걸 적으면 1점입니다. 사실 방정식은 참도 거짓도 아닌 열린 문장인데 결국은 방정식이 뭐가 적용이 돼 있냐면 방정식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하거나 한다는 것 자체가 방정식이 풀렸다고 보고 참인 등식이라고 보고 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는 분석적 사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한 게 간과되고 있는데 5번과 같은 문제에서만 연립방정식을 지도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 타임 살펴봤고요. 이제 또 6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두 번째 해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